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독재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 귀당 출신의 귀당의 전신인 정의당, 민정당,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 부패 혐의로 감옥 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당도 많이 바뀌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당에서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는 부정비리 혐의로 감옥 갔고 한 사람은 탄핵됐습니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칭송에 맞지 않았던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진정 역사 앞에 부끄러워야 할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그 발언은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온 것은 역사적 의미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 쿠데타를 국민들이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보다는 내란 세력 완전 척결, 국방부 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데는 오히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저는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십수년간 활동해온 안규백 우리 장관 내정자야말로 안성맞춤, 내란 척결을 하는 데 있어서 안성맞춤형인 A급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규백 후보께서는 내란 국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수많은 진실들을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자료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말한 우리 군인들 그리고 소극적 임무를 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음성이 안 나오죠? 원래 소리는 안 나지 않습니까? 소리 원래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여기는? 예, 소리는 안 합니다. 저희 법사위에서는 다 소리 했는데 그럼 거기 가서 얘기하십시오. 저는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럼 거기서 했던 건 여기서 강요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위원장. 합니다. 제가 위원장 해봐서 압니다. 자, 저 장면은 뭐냐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하는 조성현 대령의 진술 과정입니다. 저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여러 가지 진실을 말함으로써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 네. 이런 네. 군인들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오히려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또 선처를 해야 될 사람은 선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2024년 10월 11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인기가 북한에 날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드론사의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무인기 침투 V의 지시였다. 국방부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B라도 살포하고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거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도 수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연루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가 있다 하여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헌정당 심판, 정당 해산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지만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때 가면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관 후보자로서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린 건 상당히 제한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규백 후보자께서는 내란 국조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는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는 종식은 결코 불가능하다.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다.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 반드시 내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소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이유로든지 군을 정치에 동원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도 국무위원도 현역 군인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되시면 보란 듯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장관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안규백 후보자 요구 자료를 많이 내셨어요. 총 258건 중에 224건 답변율이 86.8%예요. 서면 질의는 거의 뭐 99.7%.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들 저희가 그 청문회를 해봤지만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진짜 아예 안 냈거든요. 도저히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답변 제출을 안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때 일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군 시스템이 지금 2025년입니다. 이 현역 출신이라든가 장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방 시스템 무너지는 체계입니까? 지금 6.25 때도 아니고 20대 때 현역 3년 경험하고 지금 후보자처럼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14년 국방위 경험을 뭐 깡그리째 무시하는 건가요? 예? 그럼 국회의원 스스로가 상임위 경험에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계엄이 있었어요. 계엄. 대통령이 탄핵됐고 5년 임기 동안 3년만 마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군의 명예는 엄청나게 실추돼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군의 복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 그것도 군대를 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민간인 출신 이 전문가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겁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독일 이런 데 보면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많아요. 그 나라는 뭐 그걸 몰랐겠습니까? 요즘에 그 국방이라는 것은 군사 정책을 넘어서 군과 민간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외교 문제도 있는 거고 사회 전반적인 이런 시각이 좀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이제 후보자 같은 그런 경험 있는 정치인 출신 그것도 국방위 14년이나 한 이런 분들이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이게 보면은 군령을 관장하는 지휘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합참 의장도 있고 삼군 총장도 있고. 근데 이제 네. 국방부 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모두 지휘하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외교부 장관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보실은 경제 안보 이제 외교부의 경제가 공식적으로 업역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경제 안보를 담당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국방 안보 이걸 담당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도 되셨으니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정치 외교적 역량,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국방부에 좀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외교부 장관이 외교 현장에서 경제와 외교를 다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지만 실제 국방부 장관도 이제는 좀 대외 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절반 정도는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시면 실제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군사 정책을 넘어서 여러 가지 그 외교 복잡한 외교 현안, 사회 전반적 시각 이런 걸 다 포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사람이면 맞습니다. 합동 참모의장,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각 사령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참모가 들어가는 것은 장관을 보좌해서 군정과 군령을 장관이 판단 결심을 하라는 그런 저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은 군이 볼 수 없는 민의 시각에서 더 넓고 더 크게 보도록 하고 안보 태세에 빈틈없이 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민간인 국방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줄곧 이렇게 좀 질의를 이어갈 작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부가 해결하지 못한 군내 복지 문제라든가 또 대외관계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방부를 어떻게 보면 바람막이가 돼주고 오히려 우리 군의 명예를 더 높여주고 군과 민간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고 더 신뢰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오늘 계속 질의할 예정입니다. 보면은 지금 세계 정세가 보면은 참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관세 정책으로 자유무역 체계는 이미 글로벌 규칙이 좀 깨진 상태고요. 또 환경적 가치가 무역 장벽화되고 있고 또 한정된 자원이 또 무기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입니다. 기술이 또 너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칙과 질서들이 채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다양한 연대와 또 패권 구도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의존에서 좀 벗어나서 스스로 방위력을 증강해야 되는 또 당위성에 직면하고 있는데 유럽 스스로 방위력을 갖추려면 한 10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얘기도 계속 나오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자주국방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끝나면 그 다음 질의로 계속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평가와 주기적으로 평가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윤상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고 추미애 의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내란 정당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물론 언론에서는 내란이다 몰고 있습니다만은 내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진행 중입니다. 사실 형법 87조나 91조나 대법원 판례 1997년 판례를 보면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는 것과 그리고 국가기관을 사실상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는 경우에 이제 내란의 그 법적 규정인데 대법원 판례 보면은 제가 이 두 가지 경우를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첫째, 어떤 국가기관을 영구적으로 제도적으로 폐지할 때, 또 하나는 사실상 상당 기간
국가기관의 권능, 기능을 행사를 못하게 할 때. 그래서 이 제가 많은 형법학자, 헌법학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란 목적성, 고의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법적인 평가가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내란이다 뭐다 이런 말씀하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안국익 장관 후보자님 저를 참 존경합니다. 전혀 도덕적 하자가 없는데 자꾸 나오는 게 이제 병적 관련인데 이 국방부 장관 하시면서 국방부 장관 여기서 병적 기록부에 대해서 아이, 그 한번 박사님은 그거 참 자꾸 우리가 비공개라도 열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기 병사가 14개월인데 8개월 넘으면서 22개월 했다면은 야 그게 병적 기록부에 영창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군 통수하는데 여러 이제 권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제가 보고 지나가는 게 어떨까 이 이런 학적 생각이 기록부에 보면은 예. 제대를 해서 6개월 학교를 다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산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3학년 1학기를 85년에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록이 이제 병력으로 잘못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3학년 1학기를 85년에 제가 이수를 했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황 의원님께도 의사진행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상현 의원님 그 내란에 대해서 아직 법정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이 그렇다고 하는데 분명히 법정에서도 이게 정치학적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요. 시민이 두 가지 권력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의회 권력이고 하나는 대통령 권력입니다. 의회 권력은 결정을 하라는 권력이고요. 대통령 권력을 집행을 하라는 권력입니다. 이렇게 거버넌스가 정치학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권력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시민이 선택한 두 권력 중에 하나가 다른 권력을 침탈하고 누르고 배제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내란입니다. 아마 이게 법정에서 나올 겁니다. 이 정치학 개념이. 네,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 후보자께서는 5.16 이전에는 이미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4분이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5번째 문민 장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문민 장관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 생각합니다.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 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5.16을 일으킨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사실은 문민 장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정희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는 만주군 육군 장교 출신이고 남조선 노동당 군사 총책이었죠. 사실은 그것이 들통이 나서 소장으로 진급했을 때 미 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그래서 사령관으로 승진이 됐다가 부사령관으로 강등되고 그런 모멸감 때문에 또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이 재임 시절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그 핑계로 유신 독재를 일으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께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했던 윤석열은 이 나라의 국가 민주공화정을 전복하려 했던 것이고 또 외환을 일으키려 했던 것입니다. 외환을 일으키는 수단 중에 무인기 3종 세트가 있는데요. 아까 후보자께서는 모두 말씀에서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 통제를 공고히 하겠다. 군 재건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의 무인기 3종 세트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장관 취임하시면 바로 그 내부 감찰을 해보시고 지금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군 당국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무인기 3종 세트는 이렇습니다. 계엄 명분을 찾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하면서 불법적인 작전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의 무인기 3종 세트 첫 번째는 소위 평양 무인기로 불리는 소형 정찰 드론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24년 1월에 개발에 들어간 소형 자폭 드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3년부터 준비는 했지만 불발이 된 것으로 보이는 노상원의 해론 무인 정찰기 이렇게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평양 무인기 소형 정찰 드론에 대해서는 23년 1월 4일 윤석열이 주재를 해서 용산에서 대통령실 무인기 회의가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당시 주최했던 무인기 회의는 23년 1월 4일 9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열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층도 집무실이 있지만 5층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 참석자는 윤석열과 이종섭 국방장관, 김태호 1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은혜 대변인, 엄동환 방사청장, 국가위원회에서 간 실무자 2인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23년 1월 4일 9시에 용산 대통령 5층 집무실에서 무인기 대책회의를 주재했던 윤석열 직접 주재를 했는데요. 제보에 따르면 그날 윤석열은 유독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속된 말로 많이 깨졌다고 하고 회의 도중에 엄동환 방사청장 등은 쫓겨났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의 회의는 주로 김용현과 윤석열이 직접 주도를 했고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자, PPT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윤석열의 주요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척 화를 내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방어 체계가 아니야. 이런 거는 시간 낭비야. 북이 5대를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는 대응하는 게 필요해. 드론 요격하는 거 가능하냐? 이렇게 성질을 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소프트 테러다.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면서 구매보다 연구 개발 비로 투입이 필요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1000대 만들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마. 100대 정도 먼저 만들어야지. 시험도 하고 순차적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소프트 타겟 테러가 정확한 용어이고요. 소프트 테러라는 건 조금 잘못된 용어인 것입니다. 소프트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타겟을 간접적으로 정해서 공포감을 대중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를 타격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일으키는 그 적의 테러인데요. 그 하드 타겟 테러와는 좀 다른 구분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더욱더 화를 내면서 뜨릇뜨릇 보고 폭파시켜 봐. 시험도 계속하고 다양하게 해봐.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폭 드론이라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면서 드론 킬러 드론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론 킬러는 드론을 잡는다는 뜻이고 킬러 드론은 다양한 무장한 드론을 의미하는 것인데 드론 킬러 드론이라는 신조어는 그날 윤석열이 만들어내고 모두 충성의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양 무인기 드론이 윤석열의 지시라는 것도 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상황을 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드론에 대해서 지시하고 보고받고 쉽게 말하면 작전 지휘도 직접 했다. 그 12.3 내란 개엄날 각 사령관한테 재촉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했듯이. 아닙니다. 시간이 주질이가 7분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좀 더 여유가 있는데 다른 분 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도 이 방송에 다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작전을 지휘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드론을 침투시킨 것도 윤석열이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박수를 친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항로 또 어디를 타격하라 특히 김정은의 그 저택으로 알려진 것도 윤석열이 지시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회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관련자들을 배제하고 직접 소프트 타겟 테러를 지시하고 공포감을 일으키고 대응하라 대수를 정하고 그러니까 제작 지시와 그 사후 보고 드론의 운용까지도 직접 지휘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3년 1월 4일 외환 혐의의 시발점이 된 윤석열의 무인기 회의에서부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고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될 것이고 윤석열의 구체적 지시 사항, 향후 평양 무인기 침투까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특검은 소환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부 감찰도 해주시고 수사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시간 내에 좀 끝내야 됩니다. 또 의원님들께 공평하게 여러 가지 방송의 기회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7분 이내에 가능하면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청문회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바라고 최소한의 동료 의식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폄훼 발언은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후보자님 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후보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우리 중국이 네. 우리 서해에서의 어떤 군사 활동이라든지 방공 식별구역 무단 침범이라든지 또한 군사 시설을 또 무단 촬영을 한다든지 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우리 군 내부 인사들을 포섭해서 한미 연합훈련들을 이런 군사 기밀을 도둑질해 간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지금 매우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는 거 후보자님께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이 국내에서 이렇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계세요? 네, 최근 약 10여 년 전부터 중국은 카디즈, 자디즈, 캐디즈를 왕래하면서 우리의 군사력을 좀 시험 평가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작전을 해서 저희 영공을 침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 횟수가 더 빈번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국제 규범에 준수를 하되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나쁜 행위들이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우리 중국 정부로부터 우리가 뭐 사과를 한다든지 재발 방지를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들어본 적 후보자께서도 없고 저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 정도가 지나칠 때는 대사를 초치를 해서 저희 정부에서 그건 진보 보수를 넘어서 초치를 해서 항의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어떻게 대처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 또한 이 무분별한 우리 부동산 매입 혹시 한번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대통령실하고 미 대사관
인근 토지까지 이렇게 중국인들이 매입을 해서 뭐 한미의 내밀한 곳까지 염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거기에서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국무위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관련 법령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미비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일정 지역 이상은 외국인들이 땅 매입이나 구매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 중국의 간첩 활동에 대해서 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간첩죄의 구성 요건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단호히 해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중국이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 질서 재편에 중대한 우리가 위협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하고 우리 후보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와는 국익 중심의 실용 국방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국방 협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외교 정책은 1동맹 3친선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멀리함으로써의 북한과의 그 여러 가지 친밀도가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의 북방 외교 정책 시장을 더 확장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도의 일정 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는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력이라 하는 것은 상호주의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내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신뢰가 쌓이고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거라든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게 전부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게 과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작용할까 의문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호 신뢰가 먼저 바탕이 돼야 되고 낮은 단계부터의 더 높은 단계로까지 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멀리하거나 또 어떤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이럴 때는 더 친밀한 북중러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도 중국과도 일정 부분 그런 긴밀한 협조 관계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서울에서 22차 우리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미 합참의장은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우려했지만 공동 보도문에서는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은 싹 빠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또 저는 예견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겉으로는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포괄적 안보 동맹이 맺어집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미 동맹은 동맹을 뛰어넘는 혈맹 관계로 저는 유지, 승화, 발전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북방 외교의 시장 개척 또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또 해볼 점도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 후보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규백 장관 후보자님은
17년 동안 국방위를 지켜서 누구보다도 국방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간 관점에서 군을 개혁하고 내란을 종식시켰는데 앞장서는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특히 장관이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내란 종식을 시키고 군이 거듭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됐어요. 내란에 대해서. 물론 특검에서도 하지만은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군 자체 조사를 해서 형사로 처벌로 갈 거는 내란으로 보내고 징계 사항일 수도 있고 구두 경고하는 요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 저는 북한의 평양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서 전쟁을 유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내란에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슬라이드 봐 주시죠. 드론 사령부에서 무인기를 지금까지 최소 3차례 7대를 보냈고 요것은 이제 주로 백령도에 있는 부대가 보낸 거고요. 1차 때는 연천에 있는 부대에도 2대를 보냈다고 제보가 있었어요. 요건 더블 체크를 하니라고 제가 7개 속에는 포함 안 시켰는데 요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천에서 1차 10월 3일은 2대를 보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동해에 있는 부대도 해상에서 북쪽으로 보냈다는 제보들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군 자체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봐주시죠. 평양과 남포에 보내서 전단을 뿌렸는데 저것은 북한에서 발표했던 전단 통과 전단이에요. 다음 장 보시죠. 저것은 이제 우리 드론사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개조를 한 겁니다. 무인기에 감시 카메라를 떼내고 저걸 함으로써 무게를 맞춘 거죠. 전단통에 한 600장 정도 전단이 들어갔고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이것은 저걸 사전에 훈련을 많이 했어요. 개조를 하고 난 다음에 8월경, 9월경에 전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기 전단통입니다. 실제 요거는 실질적으로 드론사에서 3D 프린터기로 만든 드론통이고요. 그 전단통이고 요 정도 하고 요 안에 전단을 요건 모형 만든 거예요. 전단을 만들어서 600장을 연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했느냐? 무인기 있으면 배면에다 이걸 결합을 하고 여기에 서버라는 장치가 있는데 연결을 합니다. 그럼 요거 평양 15 관저 가서 요것이 이제 명령에 의해서 릴리스가 되는 겁니다. 풀리면은 이것이 떨어지면서 전단통과 전단에 뿌려지는 겁니다. 실제 이것을 이제 2월 달부터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6월 달에 3D 프린터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면서 계속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났던 거 있잖아요. 네. 연천에서 컨테이너 불 났던 것도 이러한 것들을 은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제보들을 했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아마 연천 드론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103대 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주변 야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면서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철제로 되면은 사람이 맞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하고 여기 3D 프린터도 선이 착 난 걸 보아서 3D 프린터고요. 제가 드론사에 있는 요원한테 확인을 했더니 일치합니다. 그때 드론사에서 만든 것과 같이 이런 것들은 증거가 되는 거죠.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부대들은 드론사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가 관련됐어요. 그것은 경력금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건 국방부에서 제시된 자료입니다. 8일 날 드론을 북한에 보내면 5인 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 하면은 월북하는 드론은 격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북한 무인기일 수 있기 때문에 격추시키는데
그러면 여러 사령부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 경력금이 집행된 부대들이 다 관련 부대들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언론에 공개한 것이 연합사,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합참작전본부, 드론작전사령부예요. 지상작전사나 공작선 다 알아야 되고 연합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합참작전본부도. 어저께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전체 리스트를 분석해 봤더니 심리전단이 10월 26일 날 있었고 11월 13일 이후에는 합참정보본부도 있어요. 11월 13일 날 남포로 갈 때는 군사기지를 계속 경유하게 했는데 그런 걸 분석하고 15호 간접 평양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드론사는 모릅니다. 최소한 합참정보본부나 또는 대통령실 안보실이나 방첩사 국정원 정도인데 이걸로 봐서는 정보본부에서 작전본부에서 다 관여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이후에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부대 명칭을 다음 슬라이드 봐주세요. 부대 명칭을 바꿨어요. 12.3 내란 이후 1월 달에 B중대 또는 정찰중대라고 하던 거를 1월 달에 그 드론 날린 부대를 1중대라고 했고 거기에 있는 대대장 정보과장, 주임원사, 중대장을 다 해병대나 정보사로 보냈습니다. 이거는 국방부가 관여돼야 다른 해군이나 해병대 정보사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도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내에 있는 반장들도 증거를 인멸하는 거라든가 하기 위해서 지역을 격리했고 GCS를 덮어 시기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조직적으로 지금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국방부 차관이 늦더라도 이런 거 은폐하고 축소하고 제거하지 말라고 어제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군이 전방위적으로 은폐하고 또는 수사를 방해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걸로 봐서는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국방부, 합참, 안보실 아주 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란 특검에서는 아주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될 겁니다. 자체 수사 조사을 해서 알본색원해야 된다. 핀세트 뽑듯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도 파악해보고 또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황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플라스틱입니다. 아주 아이, 그거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까 끝나. 아이, 그렇게 테레비를 받고 싶으세요? 저 황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아이, 알았어. 뭐 충분히. 자꾸 뭐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안규백 후보자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방의 간사와 또 국방위원장으로 지낸 분으로 군과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저는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5선 하시는 동안 대부분 국방에서만 활동하신 이유가 뭐죠? 저는 평소에 제1 덕목이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가 내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있는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나 국가의 제1 덕목이 저는 안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경험과 학습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서 국방에서 5선 동안 내내 활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5.16 군사 쿠데타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문민 통제와 국방 개혁의 상징이 저는 충분히 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엄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군심을 모으고 그에 따른 군의 사기 진작을 저는 시키는 일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관이 된다면은 효율적인 국방 혁신, 또 국방 경영, 또 군구조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경영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둔중하고 또 그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것을 사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한번 진단을 한번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강도 국방 혁신은 진영과 논리를 떠나서 실사 구시적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저는 접근을 좀 해서 어떤 그 효과적인 산물을 좀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군구조 개편은 사실 국방개혁 2020에 보면은 그 법적 근거가 대통령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방개혁 2020에 계속 실천적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예전에 68만 병력을 50만으로 줄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현재는 지금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군구조 개편을 하면은 부대 구조, 병력 구조, 전력 구조 이 삼위일체가 세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37년, 40년 되면은 인구가 병력 자원이 37만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3종이 부대 구조, 병력 구조, 전력 구조 이 3종 세트가 한 삼위일체로 가서 해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세심히 바라보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국방부 장관은 5년 단위로 국방개혁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4.0을 발표를 했었는데, 군사정권 이후 64년 만에 문민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1, 2, 3 내란 사태로 상처를 입고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군을 이끌면서 앞으로 새로운 국방개혁, 앞서 말씀을 뭐 큰 틀 속에서 세 가지 주셨는데요. 좀 더 우리 국방과 가장 중요한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까지 한번 설명하시면서 향후 이 그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방부와의 관계 속에서 국방개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나라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먼저 그 남북 간의 그 차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국방비 전체 실질 GDP보다 우리의 국방비가 1.4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방은 상당히 견고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손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자,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국지대사, 국가의 중대한 문제고 그것이 사생지지, 삶과 죽음의 경계다. 네.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전망지추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불갑을 찰야 소홀히 다루면 안 되고 살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따라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정교하게 접근해 갈 생각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시스템 체제로 손실이 없도록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준 사군 체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공약이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해병대 준 사군 체제에 대해서 공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정기획위원회하고 국방부가 보고하는 내용 보면은 이게 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왜 해병대 준 사군 체제 독립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는 상륙, 기동,
서북 도서 방어를 주 임무를 하고 있는데 신속 기동 대응 부대로 이제 이 준사군 체제가 되면은 그 미션이 또 주어집니다. 해병대에서 아마 원하는 것은 해병대 포항 2사단이 1사단이 지금 전시작전 평시 작전 통제권이 지금 이작사의 예하에 속해 있습니다. 네, 육군에 속. 네, 육군에서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작전권을 해병대에다 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준사군 체제라는 것은 해군이 해병대에 속해 있는데 해군이 해병대에 준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이랄지 여러 가지 그 체계 구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가 사군 체제에 가장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시지요? 예, 군 전략 기동 부대로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이 해병대를 더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특히 공공화의 불안정한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북한의 또 강력한 도발도 예측이 돼서 이 전략 기동 부대로서의 해병대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보고하고 있는 이 국방부의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네.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독립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 역할을 이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좀 디테일하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해병대는 세계 최강의 저는 해병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더 많이 해병대의 이 전력 구조가 많이 강화되어 있고 KAV랄지 또 KAV2까지도 지금 전력화될 예정이고요. K9 스파이크 여러 가지 이런 부대 이런 전략 자산들이 앞으로 더 많이 충원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황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감사합니다. 다른 그 장관 후보자에 비해서 비교적 저는 그 국방부 장관님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저희가 받아들일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동안 후보자께서 7번의 인사청문회를 하셨습니다. 국방위원으로. 그래서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속기록을 좀 분석해 보니까 최근 20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 취지와 목적을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는 국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어떤 후보자보다 인사청문회가 개인 국회의원 한 명이 후보자께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취지를 이해하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도덕성 검증 중에서 재산 증식 변동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25년까지 인사청문 요청한 재산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가족 전체의 금융자산 변동 과정을 제가 좀 분석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보자와 그다음에 배우자 두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자료가 좀 안 보이실 텐데요. 후보자 가족 전체 재산은 현재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기준으로 보면 약 72억 원 정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개인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정생활 17년 동안 약 4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께서는 14개의 예금 상품, 여기 보시면 14개 예금 상품, 15개 유가증권, 배우자는 41개 예금 상품에 가입해서 재산을 증식해 오셨습니다. 특이할 점은 6월 27일 이번에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한 재산 신고 내역과 24년 말에 재산 신고한 내역에 6개월 만에 본인 예금이 약 3억 원, 유가증권은 3.4억 원으로 약 6.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배우자께서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6개월 만에 예금이 1억 3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과연 예금과 채권만으로 자산을 증식했을까라는 강한 의혹과 함께 상식선에서 제가 좀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17년 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세비 22억과 교사 봉급 약 사모님께서의 그 후보자 사모님께서의 봉급 10억 원인데 보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평균 41억인데요. 그 돈을 다 모아도 32억이 됩니다. 세비 17년간 모은 거 교사 봉급. 근데 거기 지금 72억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자녀 3분을 교육시키고 생활하시는데 한 푼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32억인데 72억이 됐다면 그동안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는 어떻게 모아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뭐 도덕적인 흠결이라는 것이 무슨 범법행위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보편적 자산 증식 수준에서 공직자로서 교사로서 어떻게 이런 수익이 났는지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명하실 기회가 있다면 뭐 해명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국방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뭐 야당 의원님도 과거에 여당 의원님도 그랬던 것처럼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국방위에서 활동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장기판에서 훈수를 드셨지만 이제 장관이 되시면은 직접적으로 이 장기판에서 장기를 두는 플레이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주까지 업무보고를 많이 받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국민의 군대를 거듭나기 위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가 아니라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해외 파견 무관의 20% 이상을 진급시키라고 지시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해외 파병 인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진급시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 우리 K 방산이 날개를 달고 향후 10년 뒤에는 우리가 더 연구 개발해서 고가의 무기를 팔아야 되니 좋은 자원을 대개 보면은 해외 무관들은 다음에 이제 리타이어 할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데 미래에 여망이 있는 사람을 많이 보내서 그 자원을 가지고 더 활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는 진급자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했지 20%, 30% 그건 상식 이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20%라고 언급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어느 자원이 어떻게 될지 알아서 20% 얘기를 합니까? 자,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이 저희한테 제보가 왔냐면 사실 국방부관을 나가려면 국방부관 나가기 전에 그 해당 국에서 교육도 받고 또 자녀들을 해외에서 교육시킨다는 것 때문에 약간 국방부관에 대해서는 특혜성 보직이라는 군인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저한테 제보하냐면 후보자께서 국방위에서 해외 파견 출장 시에 그 어떤 무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현재 해외 파견 무관 중에 후보자가 진급시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오해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후보자께서 안규백 아카데미, 혹시 안규백 스쿨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 국방에 계시면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인사청탁을 받아서 특정한 사람들을 진급시켰다는 소리가 좀 들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여기서 뭐 말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장관 후보자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특정한 보직이라든지 특정한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그것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인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아까 황희 의원님은 군령권 보좌를 3군 총장이 한다는데 사실 3군 총장은 군령권 행사 못하고 군정권만 행사합니다. 3군 총장이 각 군에서 매년 2번의 평정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복무한 걸 가지고 공정하게 올라왔을 때 장군 인사가 아니면 각 연관 장교들이나 그 이하 장교들에 대한 진급은 사실은 장관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원칙만 명확하게 정해서 해주시는 게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공정하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장관이 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의원님이 이제 군 생활을 하셨고 또 많은 그런 인사에 관해서도 저한테 지침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고 또 불편부당하게 치우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예금이 3억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 투자 전문가한테 제가 맡겨서
맡겨서 그분이 상품을 골라오면은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운 좋게 이 증시가 화랑이 돼서 최근 6개월 동안에 그 정도의 예금 증액이 올라왔다. 저는 부동산이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고 채권과 예금과 펀드 요것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전액 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지금 다니고 졸업을 했거나 지금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할까요? 네. 네, 장관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방위에 그야말로 15년, 17년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인격은 물론이고 경험, 역량 모두 충분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네. 여쭙겠습니다.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이라고 하죠. 이곳은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그 상당히 익숙한 공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MCRC를 비롯해서 우리 공군 작전 부대 지휘소도 많이 방문하셨죠. 네. 국정감사는 우리 국방부 방사청 상대로 해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18년째 횟수로 18년째 국방에서 16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항상 이 자리만 있어가지고 제가 잘 감이 안 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뭐 한 4, 50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국방부 보고도 수차례 받았을 거고 합참 보고도 수없이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속에서 작전 계획, 군사 작전의 기본 개념은 물론이고 이 전방의 상황 그리고 육해공 각 군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지도 잘 아시죠? 저는 군인만큼 충직하고 정직하고 예. 애국심이 강한 그런 저는 집단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방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또 현재의 재물 관리를 비롯해서 우리 전시 비축 물자 등을 비롯한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전쟁 지휘 능력 자신하십니까? 전쟁 지휘 능력은 그 작전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합참 의장과 함께 예. 그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같이 의논해서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비어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은 아직 접견은 안 하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곧 하셔야 되겠죠? 뭐 장관이 된다면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한미군이 더 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불침 항공모함으로 봐야 된다. 고슴도치 미사일로 빽빽하게 등을 꽂은 고슴도치처럼 전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입장도 있고요. 미국 내에서 아니다.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전진 배치돼서 중국을 억제하게 불리하니까 오히려 괌이나 뒤로 빼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주한미군의 그 병력 규모에 대해서 줄이자 늘리자 많이 있습니다만 엊그제 그 미 하원에서 다시 한번 국방수권법상 28,5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한미 관계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그 한반도 주둔은 영내 평화와 예. 세계 평화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예. 흔들림이 없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주한미군이 뭐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한 발진 기지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오래된 기본 입장도 잘 알고 계시죠? 전략적 유연성은 미 측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한 사항입니다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의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거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외교 군사적 수단을 강구했고 그 결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공식 서한을 통한 사과, 유감 표명을 받아낸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정권의 안보 핵심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안보실장, 국방장관 그리고 전 국정원장을 했던 분들까지 다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월북임에도 불구하고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유도해서 이분들을 지금 구속까지 당하신 분도 계시는데 법정에 3년 동안 고생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뒷분이 적든 좀 더 제출로 제가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5월 24일자입니다. 제20차 NSC 실무조정회의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정보공개 소송 대응 방향이라고 하는 자료, 그리고 22년 5월 26일자 제26차 NSC 상임위원회, 아까는 실무조정위원회였고요. 상임위원회 회의 자료 중에 정보공개 소송 대응 방향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30일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조치 참고 보고 자료, 그리고 22년 6월 13일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 협의 결과, 이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했는데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수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정부 국가의 본연의 임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왜곡돼서 무슨 월북 사건을 무슨 가짜로 정보를 조작했느니 말았느니 해서 전 정권의 안보 지휘부를 온통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군사 기밀이 아닙니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꼭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그 과거에 불미스럽고 불행했던 우리 군 당국자들의 고통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예 문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판부에 다 가 있어요. 검찰에도 가 있고 다 가 있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문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더 많습니다만 아주 기본 문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공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NSC 또 김태효 등 국방부의 SI 첩보를 왜곡해서 납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왜곡해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보면 잘못한 것처럼 3년째 재판에서 끌고 있으니 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새 공무원 사건은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이게 어느 부분까지 공개가 가능하고 제출이 가능한지를 법무적 판단을 받고 또 이 지금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4년 만에 문민 장관으로서 기대감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님, 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DJ 정부 이후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명확히 우리의 나와 있고, 실질적인 즉각적인 위협이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 네. 이거에 대한 대답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적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 군사적 위협이면서도 어떤 통일의 파트너죠. 그렇습니다. 파트너로서 특수한 잠정적 특수 관계에 있죠. 천안함 폭침 2010년이죠.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의 이 책임 주체는 누구입니까?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북한군이죠. 네. 그러면 천안함 폭침이
당시 MB 정부의 강경책 때문에 원인이 있다. 정동영 우리 외교부 장관 후보자님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 그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북한을 항상 두 얼굴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항상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신념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보 보수 정권을 뛰어넘어서 북한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캐션 마크를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동족으로서의 또 두 눈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후보자님 그러니까 당시 MB 정부의 강경책 때문에 천안함 폭침 북한이 단행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꼭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는 MB 정부의 강경책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강경책이죠. 예를 들어서 MB 정부가 태동한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2008년 7월 달인가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금강산 여행객이죠. 피살 사건이 나. 그거 보면은 의도된 계획된 사살이었습니다. 의도된 계획된 사살. 그래서 MB 정부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박왕자 씨에 대해서 피살 사건에 대해서 책임 규명해라. 진상 규명해라. 또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라. 책임자 처벌 당연한 요구했거든요. 정상적인 정책을 했거든요. 원칙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MB 정부는 정상적으로 일관된 원칙적인 정책을 했는데 그게 꼭 대북 강경책이냐 해서 이런 답변하는 거 보고 제가 놀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럼 전작권 전환 네.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십니까? 조금 전에 5년 내로 하신다는 거죠.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을 목표로 하는 있습니다. 거죠. 그게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 확보,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고요. 예, 연합 방위 태세 능력, 네. 뭐 예를 들어 안보 환경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에 기반한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받으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되리라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21조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C4I나 예를 들어서 정찰 감시 뭐 등등등해서 21조, 27조다. 저는 제가 계획하고 제 생각에는 전작권 전환은 그냥 전작권 전환 끝나지 않는다. 주한미군 감축도하고 같이 어울려진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군사비 증가가 21조, 27조가 아니라 100조 원을 넘어설 거다. 지금 국가 부채가 1,300조 아닙니까? 거의 1,276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어떤 군사비 지금 우리가 61조 쓰는데 군사 비용의 엄청난 증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GDP 대비 우리 국가 부채가 50% 훨씬 넘을 거고 그러면 우리의 신용 등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 단순 그런 숫자적 개념으로 또 자주적 개념으로 우리가 빨리 전작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은 후보자님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 핵무장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제한적 핵무장입니다. 북한이 핵 할 때까지 우리도 핵 무장을 하겠다. 저거는 이제 자체적 제한적 핵무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NPT 체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NPT 체제를 이탈하지 않는 한은 어떤 핵도 한반도에 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럼 그건 반대하시죠. 그러면 NPT 10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 위기 상황, 국가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우리가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주한미군 감축이 되고 엘브리지 국방부 정책 차관이 얘기한 대로 핵무장 해주겠다 이런 식이면은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자체적 핵무장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말씀은 대전제가 우리가 통상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NPT를 탈퇴해서 우리 스스로 혈액 갱생하고 살 능력과 영향이 되면 NPT 탈퇴하더라도 NPT 탈퇴는 미국의 어떤 동의를 얻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 제한적 핵무장하자. 그러면 지금 북한이 배치된 ICBM이 몇 개라고 보십니까?
실전 배치된 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 1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ICBM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을 때리는데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 안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로 될 거고 핵 동결로 가면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됩니다. 핵 보유국이 되는 마당에 전작권 전환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려면 우리도 미국 동의를 얻어서 자치적 제한적 핵무장을 할 정도가 돼야 전작권 논의를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장관님. 물론 핵은 핵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예. 사실상 한반도 게임 체인저가 ICBM이고 ICBM의 실질적 능력을 볼 때 당연히 미국은 네, 북한을 ICBM 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ICBM 이 없고 그때는 우리가 제한적 자의적 핵무장 할 수밖에 없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NPT 체제에 속해 있고 IA 사찰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부터 고립무원의 상태가 가기 때문에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께서 ICBM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되기는 ICBM은 성공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가 없다고. 자, 마무리하시죠. 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12.3 불법 내란 계엄을 겪으면서 국방부는 군의 정체성 혼란과 무너진 우리 군의 기강과 사기를 빠르게 바로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차관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공범이자 주동자인 군 출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앞장서 무너뜨린 우리 국군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64년간 군 순혈주의에 갇혀있던 국방부의 문민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앞으로 군의 문민화,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저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문민 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법에 문민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문민 통제를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군의 실질적인 문민화가 곧 국방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에 국방개혁법을 제정할 때부터 국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문민 기반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고요. 그 문민 기반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민간 관료와 군인의 특수성, 전문성이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미 이 국방개혁법에 군의 문민화가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여 년 동안 군의 문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자 또 국방위에서 5선 국회의원이시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거든요. 이게 행정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법부의 잘못일까요? 어디의 잘못일까요? 사실 국방 문민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하등에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주국가는 문민국방장관이 거의 90% 이상을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 빼놓고는 다 문민국방장관이 독일이나 포르투갈은 여성이 문민장관을 국방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한반도 영내에 고려해서 문민장관이 그동안 지난한 숙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국방개혁법이 그동안 군순혈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 군순혈주의 아래서 오히려 사문화되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군인공무기본법의 5조에 국군의 강령이 있고 거기에는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동안 국민의 군대 육성은 조금 등한시하고 국방개혁법에 민간이라고 하면 공무원 민간 구성 비율 이런 거를 숫자를 조금 중요시하는 것으로
좀 추진하는데 급급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 군대가 아니었기에 이번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우리 군이 민주주의 원칙하에 군사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군의 문민화는 무엇입니까? 장관으로서 이를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네, 대부분의 정치 군인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군은 국가에 헌신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의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군입니다. 다만 이제 몇몇 정치 군인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국방문민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선출된 권력이 군을 통제 조종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문민 통제고 국방 문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지지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군 문민화를 위한 3가지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 인사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2번째로 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3번째로 우리 군이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 번째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국방부의 실질적 문민 인사 강화와 관련해서 사실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군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한 저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문민화 아래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그 민간인 획득 목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국방개혁법에 의하면은 왜 국방부 자원의 70% 이상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게 물어봤더니 이 70% 이상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 육사 38기 김용현, 육사 37기 신원식, 육사 40기 이종섭 다 전역 후에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은 육사 순혈주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문민화 국방부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단기 사병 출신의 국방 전문가인 안 후보님이야말로 진정한 문민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국방부 자원의 70% 이상을 이미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웠다라고 국방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문민화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70% 안에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문민화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특성이 있습니다. 꼭 필수직위에 우리 현역 군인이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전역 후에 리타이어해서 현역 군인이 제대를 한 다음에 그분의 특성과 역량을 살려서 그 자리에 보임해야 될 그럴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7대3의 비율은 맞습니다만은 바로 전직을 하고 제복을 입고 다시 그 다음날 사복을 입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필수직위들은 그의 군에 왜냐하면은요 해군 장군이 공군 용어를 공군 장군 육군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병과는 전문적으로 알지만은 타 병과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합참은 2대 1대 1인데 이제 준 4군 체제가 되는 해병대가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사청문회 시작할 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사실관계 좀 확인 좀 할게요. 교련 45일 면제를 본인이 거부하신 겁니까? 제가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우리 그 단기 사병들한테 당시 밤에 영어와 한문을 제가 좀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이 친구들이 술을 먹거나 아니면 이런 그 잡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제 동생뻘 되는 그 병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일과 후에 제가 한문과 영어를 가르친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굳이 2월달, 3월 2월 달에 방학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더 남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혜택을 안 받았습니다. 그 병역 신체 검사에서 을종 받고 3년 후면 면제입니까? 그때 제도적으로? 서해안 쪽은 아마 현역 입영률이 약 30% 됩니다. 네. 그 나머지는 다 단기 사병 방이고요. 그래서 3년 을종을 받고 이쪽 서해안 쪽은 그때 당시 대간첩 작전이 많아가지고 3년이 지나면은 3주 미필 교육을 받고 끝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때 당시에 복학 당시에 제대증을 받으셨죠? 제대증을 받고 받았으니까 학교에 복학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대증을 안 되면 학교 복학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어머님께서 2, 3주간 군인에 대한 점심 제공을 했어요. 그죠? 그때 당시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00불 정도 됩니다. 지금은 기준으로 36,000불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먹을 게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거를 포상을 줘야지 이런 걸 갖고 지적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단기 사병이라 장관하는 게 군정과 군령을 위해서 우려된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군대 갈 때는요, 50% 저희 친구들이 현역 판정을 받고 50%가 단기 사병으로 갔습니다. 이건 단기 사병들에 대한 모독이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를 들까요? 월남전과 쿠바 미사일 사태를 해결한 장관 군대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다. 기업인이었어요. 맥나마라 아시죠,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압니다. 예. 아시죠? 포드 자동차 CEO였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에서 그런 베트남 전쟁을 겪고 2번에 걸쳐서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 출신, 장성 출신은 1947년 미국이 국방부가 창설되고 나서 3차례에 불과했어요. 국방창설법에 따라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늦었어요. 왜 민간인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병역법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에 충실을 하는데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진급제 폐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군대를 가요. 근데 이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진급을 안 시켜. 물론 보류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적절한 겁니까? 거기 지휘관들을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논리로 치면 아니 현역 판정을 받고 갔는데 체력이 오히려 떨어져. 그래서 진급이 안 돼. 그럼 부대 운영에 교육 훈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국가가 책임을 의무자한테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6.25 베트남 참전 용사 예우와 관련돼서 물론 보훈과 관련된 거지만 월 참전 수당이 얼마인지 아시죠? 45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별로 돈 있는 지자체는 없는 지자체는 3만 원을 추가적으로 주고요. 그리고 많이 주는 데는 50만 원까지 줘서 100만 원 채우는 데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도 그리고 대부분의 연세가요. 70에서 90이에요. 6.25 참전 용사는 90세가 넘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군생활 30년 열심히 하고 나와서 연금 받으면 한 달에 4,500씩 받아요. 근데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딸랑 45만 원 줘요. 이게 돈 몇 푼이나 됩니까?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누가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이 있잖아요. 네. 군인사법 54조에 따라서 순직을 1, 2, 3형으로 나눠요. 군인사법에 따라서. 그 여기 보시는 대로 순직 1형, 2형, 3형으로 나누잖아요. 아니 의무복무하러 갔는데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어. 이거를 유족의 말 그대로 빌려서 저희 자식이 한우 등급 매기는 겁니까? 그러라고 국방의 의무에 충실했던 겁니까? 말이 됩니까?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 1, 2, 3형으로 왜 나눕니까? 이 평가 기준도 전부 주관적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국가는 의무만 강조하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까? 왜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 불쌍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자식을 보면서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까? 전쟁에 참여한 우리 선배 전우들은 딸랑 45만 원 주고 30년 전쟁에도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400, 500을 줍니까? 국가가. 이런 것들을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형평성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국가에 충성한 우리 70, 90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네, 제가 장관이 된다면은 특히 참전용사 연금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참전용사 이 수당을 좀 올려드려야 되는 거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요. 보훈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보훈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1분 우리 한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생활 30년 하고 나서 400, 500 국가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 잘못 받는 것 같은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우선 군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들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기여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군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실제로 연금 받는 자체가 이건 자기 기여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400, 500 받는 게 무슨 죄진 겁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죄졌다고 하십니까? 한쪽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그렇게 간사님. 안 돼요. 아이, 비교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시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그만큼의 대우를 해달라는 입장.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비교를 잘못해요? 아니, 자, 예, 장관님, 네, 네. 그 참전용사들에 대한 수당 문제는요, 우리 국방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우리가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그분들의 음과 양이 덕이 있고요. 돌멩이 하나, 풀 하나에도 저는 참전 용사의 혼과 넋이 서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네, 임정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득 의원입니다. 네, 먼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먼저 언급을 하고 준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한기호 의원께서 제시하신 대학 합격부와 복무기간 겹치는 문제 부분은 사실은 많은 의혹들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적 기록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대증 이야기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제대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파악해가지고 오후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선원 의원이 그 작전 지휘 자신 있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을 때 의장과 상의해서 하겠다. 뭐 잘 답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중요합니다. 정말 군령권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의장을 선발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NSC 상임위원회 합참의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질의하겠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 탈냉전의 시대를 맞았고 외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그다음에 대만 사태, 북한의 핵위협 이런 걸로 해서 야 이게 다시 냉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전쟁의 시대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차제에 지금 문민 장관으로서 우리 안기백 후보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의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이거 보셨죠?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게 23년 12월 말에 당 전원회의에서 두 교정국 관계다라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이다라고 우리 한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남북이 특수관계에서 2023년인가요? 두 관계 교정국으로 이 고착한 것은 북한이 자기들의 그 무장과 또 대내적인 어떤 과시, 또 남쪽에 대한 남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 행위를 불변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죠. 그렇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되고 나서 첫 출근 당시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북한은 적이면서 동포, 항상 두 가지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지금도 이 생각 변함없습니까?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적인과 동시에 우리 동족이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국민으로서 아니면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발언을 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장관의 후보자가 지금 첫일성으로 낸 것이 이거라는 것에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국방백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올려보세요. 22년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때는 주적이라고 이야기했고 방금 후보께서도 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천안함 폭침, 연봉도 포격 도발 통해서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많이 앗아갔어요. 그리고 20년 9월에는 표류중이던 우리 공무원을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들었잖아요.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칼기 폭파, 강릉 무장 공비 침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이 과연 동포입니까? 동포로 봐야 됩니까? 의원님, 저희 집안은 반공운동을 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6.25 때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집안이고요. 그런 연유로 제가 국방에서 5선 내내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가족들이 반공운동 공산당과 싸워가지고 50여 명이 사촌간이 학살당하고 죽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이유로 접경지역, 한교원님처럼 접경지역도 아니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 일관되게 국방위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확고한 신념과 소신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장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발언하는 내용을 지켜보고 있을 우리 장병들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병들이 지금 대적관을 가지면서 적이 도발하면은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적의 도발을 응징해내는 것이 그 임무로 받고 살고 있는데 적이자 동포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군인 유니폼을 입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확고한 대적관을 정립을 해야 되고 유니폼을 벗고 사복을 입은 정무적 장관은 한반도의 항구적 전쟁 없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북한이 에포서가 아니라 두 가지 시각을 놓고 바라봐야 전쟁 없는 평화를 구축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은 50만 장병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고 그 첫 출근길에 지금 대비태세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단호한 대응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된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충고 잘 받아들이겠고요. 제가 한기 의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상에서 해상에서 육상에서 공중에서 서북도서까지 군사 대비태세를 가장 일성으로 내서 한기 의원님한테 벤치마킹한 겁니다. 첫 마디가 그 일성이었습니다. 첫 단어가. 네, 알겠습니다. 잘 참조하겠습니다. 네. 네, 임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장관님 오전 질의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이 병적 기록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국방위원장을 하면서도 군의 이 지휘관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한테도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국방부 장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또 우리 김민석 전 최고위원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야당의 협조가 없어서 그게 못 됐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장관보다는 빨리 임명을 좀 하는데 도와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군의 이 사령관이나 지휘관들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이 병적 기록부를 요구하신 의원님들만 보시기에도 좋습니다. 비공개로. 그래서 요거를 빨리 해 주셔야 인사청문 보고서든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관 후보자님의 아주 확실한 적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든든합니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자가 말이죠.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위협이라고 그랬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제 내각에 들어가시면 통일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토론을 하시게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아주 논점으로 이게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위협과 주적이 어떻게 틀립니까, 장관님? 저는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그런 국방장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적관과 북한과는 확고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들어가시면 아주 좋은 스탠드시고 여러 가지 확고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을 국방장관으로서 확고한 인식에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앞장서 주십사는 말씀드리고, 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를 하겠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동영 후보자가. 군은 훈련이 생명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연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같은 내각에 있더라도 훈련 없는 군대가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힘에 의해서 유지한다 이러셨거든요, 평화를.
그 힘에 의해서 유지하는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확고한 이런 생각을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정동영 후보자가 통일부로 한반도부로 변경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한반도부로 명칭을 변경을 하면 후보자님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타 부처 장관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제 후보자님, 한미 적절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국가는 한 방향성으로 가야 합니다.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특히 국방장관은 이 국민의 생명, 나라의 영토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장관이 뭐라고 하든 난 개혁에 안 하겠다 이럴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김정은이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적입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예요, 이자는. 남아있는 게 외교 관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북한에 김정은의 유고나 별난 사태가 났었을 때 우리가 북한으로 가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적대적 두 국가론에 통일부가 아니고 한반도부 같은 경우로 변경이 돼버리면 적대적 이 국가론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군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국방부 장관님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항상 북한은 우리 적으로 규정을 했고 모든 것은 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한미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미 동맹의 기반하에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구축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토 주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우리 헌법의 영시뜻이 미수복지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주시기를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정동영 이 후보자가. 이거 동의하십니까?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6.25 전쟁 이후에 최초의 군사적 합의입니다. 군사적 합의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우발 사고를 막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원한다고 해서 바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문제는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원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복원될 문제가 아니다. 바로 복원한다고 해서 바로 복원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6.25 전쟁 이후에 최초적 포괄적 군사적 실천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낮은 단계부터 실천을 해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9.19 군사 합의도 이게 어긴 게 북한이 먼저 어긴 겁니다. 포문을 비롯해서 도발을 4,000회가 넘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비례성 대응의 원칙에서 GP도 폭파하고 보니까 다 위장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우리만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저 해병대에서 훈련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데 지금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포를 비롯해서 육상으로 갖고 나오는데 엄청난 돈이 지금 우리가 경비가 들고 있는데 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9.19 합의 이후로?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20억 이상 넘어가지고 지금 한 13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오전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